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양유석 회계사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3일 회계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공서비스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4년 차 된 회계사인데요. 지난 그 업무 중에 프로축구 연맹이랑 좀 기회가 닿아서 재정 건전화 제도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좀 연이 닿아서 그때부터 이 축구계와 같이 인연을 맺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축구연맹의 클럽 라이선싱 위원이랑 재무위원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축구협회의 TA 과정, 그 부분 테크니컬 디렉터 과정에서 강의를 한 연이 닿아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축구 클럽 재무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순서는 첫 번째는 우리 축구 구단이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버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 건전화 제도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 그리고 K리그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왜 재무를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지도자께서 고민하실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고 어떤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실 텐데 저는 이 재무에 대한 이해도도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왜 재무가 나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끝나고 나서 괜찮네 이런 강의를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었네 라고 하면은 제 강의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축구 구단이 대표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까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구단의 매출을 심층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곤 하는데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축구 구단, 지금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의 팀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팀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1년 매출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각자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감도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에 대해서 또 K리그와의 격차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요. 세계 최초로 1,100만 유로의 매출을 초과했습니다. 이게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하면 1.5조,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클럽이 1년 동안 이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건데 1.5조에 대해서도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니는 회사 3일 회계법인이 1조 클럽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1조 클럽을 넘어선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한 4천 명 정도 있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상 직원 수가 저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약 1.5조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등이 나왔으니까 다른 순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딜로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유럽 축구 리그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구단 20위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풋볼 머니 리그라는 보고서인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알 마드리드가 1.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상제르맹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구단들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구단들일 겁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 바이에른 뮌헨이 5위, 바르셀로나가 6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이 22 구단의 대부분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2 중에 9개 구단이
이 22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라리가, 분데스리가 각 리그를 대표하는 구단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미어리그가 대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 20위에 들만한 성적인가 혹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들 수 있기는 한데 당당하게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1위와 20위의 격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조 원인데 20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림피크 리옹은 한 3,8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차이가 납니다. 즉 많이 버는 구단들과 그 밑에 구단들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20위만 보여드렸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더 작은 클럽들, 리그에 속해 있는 다른 구단들과 비교를 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대세다, 그리고 이 구단들이 벌고 있는 매출이 단순히 성적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유럽의 탑 구단들의 이제 매출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K리그까지 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면서 그 갭을 한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는요, 돈을 1.5조를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 46%가 광고 수익입니다. 여기서 한 7천억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방송중계권으로 전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00억 원이고요. 그 다음이 입장권 수익으로 약 3,500억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치면은 23%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뭐 단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1.5조 벌고 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구단들이 매출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광고, 방송 중계권, 그리고 입장권 수익이 구단의 매출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매출이 여러분들이 속한 구단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번 만큼 이제 쓸 텐데 레알 마드리드는 인건비 비중이 48%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란 선수단의 연봉, 뭐 감독의 연봉 등등이 다 포함된 개념인데요. 매출 대비 한 4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의 한 반 정도를 선수단에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선수단의 규모는 약 7,2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5년간 거의 1등, 2등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했던 그런 구단이고요. 그 다음은 일단 그 설명을 드리면 이 24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경기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23 시즌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장에 자그마치 1.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즉 1년 버는 돈을 모두 다 여기다 투자를 한 셈인데요. 수용 인원이 8만 1,000명에서 한 8만 5천 명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매출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장을 만들었던 게 아마 1위가 된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구성도 비슷합니다. 광고 수익, 방송 중계권, 입장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입장권 수익입니다. 입장권 수익이 레알 마드리드의 한 3분의 1,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입장료 가격이 높지 않고요. 구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방송 중계권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좀 만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선수단 전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살짝 낮은 수준 6,900억 원 수준입니다. 한 57%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래를 보시면 이제 숫자가 보이실 텐데 20년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매출 순위로는 6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1년부터 1위로 올라섰고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당연히 성적일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올해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재작년에 챔스 우승을 했고요. 그 전에는 뭐 8강, 4강, 뭐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이 과르딜러 감독이 4년 연속 리그를 우승 차지하기도 했으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 중계권, 입장권 수익들이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성적과 연계해서 매출이 증가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구단의 매출은 성적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한 뭐 역으로 매출이 좋아서 좋은 선수를 살 수 있을 때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리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광고 수익이 상당히 높고 방송 중계권 그리고 입장권 수익도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인건비 비중인데요. 24년도에는 아직 음바페가 있었을 때고요. 네이마르의 자녀 연봉이 좀 남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약 83%입니다. 아까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선수단의 규모 자체도 금액으로 따졌을 때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음바페의 의적이나 네이마르이 이적하면서 조금 완화되기는 했을 텐데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 규모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사실 저도 토트넘이 9위까지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4,300억이고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방송 중계권이 2,800억, 입장권 수익이 1,700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로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의 경영 능력인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선수단의 인건비 비중이 매출 대비 42%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기는 하는데 선수단에다 쓰는 돈이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율을 쓰고 있고요.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새로 지었죠. 그래서 새로운 경기장이 거의 6만 석 이상이 될 텐데 거기에서 많은 입장료 수익과 상업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레비의 경영 능력이 역시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토트넘이 좀 좋은 선수를 더 사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 이런 구단의 경영 능력 자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트넘의 스쿼드를 보시면 상당히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구단의 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이런 철학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20 매출의 어떤 추이를 보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떨어지기는 했었지만 17년도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개 구단의 평균 매출은 약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저는 이 수치가 말해주는 바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축구 시장은 여전히 컨텐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시장이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탑 수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이 강세가 되고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축구라는 컨텐츠가 갖는 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저는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매출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광고, 방송중계권, 이 입장료 수익의 비중 그리고 이 세 개가 얼마나 단단하게 기업의 매출을 구성하는가가 결국은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끝나고 이 세 개의 축이 매출의 근원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수익이고요. 그 다음이 방송중계권, 그 다음이 입장료 수익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수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익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유니폼에 박혀 있는 그 기업 로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업의 로고와 그 구단의 어떤 상징성, 그 정체성이 같이 엮여져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유럽 축구를 한창 보기 시작한 그 박지성이 맨유에 들어갔을 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에는 보다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무리뉴 시절에 정말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을 때 삼성이라는 스폰서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렇게 기억 속에
유니폼에 있는 광고 그리고 그때의 구단이 줬던 긍정적인 기분들이 소비자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를 하려고 하고 그 스폰서의 금액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에미레이츠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가 소매 스폰서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키트는 아디다스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도대체 레알 마드리드에게 얼마를 주고 있느냐라고 보면요. 아디다스는 연간 한 1,600억 정도의 규모로 줍니다. 아까 레알 마드리드가 매출이 1.5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10분의 1이 아디다스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미레이츠 항공이고요.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오일머니, 중동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에미레이츠가 사실 대표적인 중동머니의 근원인데요. 에미레이츠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입니다. 두바이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중동 부자들의 돈이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에미레이츠 광고가 유니폼에 스폰으로 되게 되면서 사실상 중동머니가 레알 마드리드를 후원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스폰서들이 있는데 사실 메인은 이 두 개입니다. 유니폼 계약이랑 이 전면에 박히는 로고 이 두 개가 이 스폰서 수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맨체스터 시티도 에티하드와 푸마 보실 수 있는데요. 푸마는 지금 한 1,100억 원 정도의 수준 그리고 에티하드는 한 연간 1,300억 원 수준의 스폰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하드도 역시 중동 쪽인데요. 역시 아랍에미리트고 아까 에미레이츠가 두바이였는데 에티하드는 아부다비라는 도시를 근거로 하는 국적 항공사입니다. 역시 이 아랍에미리트의 자본이 맨체스터 시티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약 한 1,5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매출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프리미어리그 자주 보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즐겨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AIA, 나이키 그리고 크라켄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잡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얼마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AIA는 보험사죠. 연간 한 600억 정도의 스폰 규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나이키가 한 370억 원, 그리고 크라켄이 한 75에서 15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크라켄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프리미어 리그를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유니폼의 광고 셔츠 스폰서라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셔츠 스폰서는 프리미어 리그 구단이 이제 20개니까 총 20개를 분석해 보면 저도 이게 항상 축구 보면서 의아했었는데 배트, 365, 777 이런 숫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도박과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갬블링 회사가 20개 구단 중 11개의 구단을 스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에서 갬블링이 차지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 구단의 이미지와 좀 상관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스폰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구단들도 저러한 기업들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리미어 리그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27 시즌부터는 더 이상 갬블링 회사들이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들을 스폰하지 못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폼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의 유형을 보면 파이낸셜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AIA 같은 보험사라든가 그리고 에어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하드, 아스날의 에미레이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스폰서는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 7개 구단이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나이키, 엄브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푸마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지원하면서 조금 여기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중소 기업들도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시즌 동안, 그러니까 15, 16 시즌부터
가장 많이 입는 유니폼은 아디다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브 스폰서라고 해서 이 소매에다가 다는 스폰서입니다. 사실 프리미어 리그는 나름 좀 깔끔한 유니폼입니다. 보통 다른 리그들을 보면은 이제 등번호에도 광고가 붙기도 하고요. 여러 부분에 뭐 바지에도 광고가 붙는 리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그거를 최소화해서 좀 집중해서 그 스폰서의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패치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17, 18 시즌부터 소매 패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단별로 50만 파운드에서 한 10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구단별로 추가 수익을 안겨주게 되었고요. 대부분 단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은 뭐 아스날의 르완다라든가, 뭐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금융 서비스, 최근에는 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여기에 스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스폰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맨체스터 시티에 넥센 타이어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40억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스폰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프리미어 리그에 스폰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많고, 역시 또 이거에 대한 효과도 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이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광고 수익이 구단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 광고 수익을 얼마나 일으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는 나름 뭐랄까요, 좀 낭만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상업 스폰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기억하는 선수가 뭐 히바우드나 뭐 지금 사진에서 보는 오베르마스, 뭐 프랭크 데부어 같은 선수들이 한창 뛰던 그 시기에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은 나이키 로고 딱 하나, 그리고 전면에 바르셀로나 로고 딱 요거 두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직 전통, 정체성에 대한 어떤 중요시하는 그 카탈루냐 정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화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저는 유니세프가 돈을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세프한테 오히려 돈을 지급하는,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유니세프에 약 200만 유로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메시의 시작부터 그 시절에 그 유니폼에 항상 유니세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변질이 됐습니다. 이제 FC 바르셀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낭만을 좀 포기한 거죠. 그 이유는 이 재정난,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다른 구단들의 상업 수익으로 인한 매출 증대, 그로 인해서 선수단을 더 좋은 선수들을 꾸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 스폰서로의 전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재단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스포티파이, 지금은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플랫폼이 4년간 계약을 맺고 연간 한 1,000억 원의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 재정 악화입니다. 상업화 추세 경쟁도 있었지만 구단이 성적을 내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좋은 경영 성과까지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포기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심지어 경기장 명명권까지 요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통이 서린 캄프누, 우리 누캄프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스포티파이가 붙어서 스포티파이 캄프누가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니폼만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장에 대한 명명권도 팔면서 상업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조금 낭만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명명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K리그 구단도 저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이 구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좀 구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고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중계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송중계권은 사실상 구단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의 경쟁력이고요. 구단이 잘한다고 버는 돈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다 같이 잘할 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중계권 수익이 리그의 지형을 바꿔놓는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방송중계권은 K리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유럽 주요 리그의 방송중계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단연 1등입니다. 지금 이 표는 유럽 주요 5대 리그의 방송 중계권을 국내와 해외 중계권으로 나눠서 중계권의 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3,855 1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3, 24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중계권보다 해외 중계권이 조금 더 비쌉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6조 원인데에 비해 라리가는 그보다 낮은 한 3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이죠.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그의 절반, 세리아가 비슷하고 프랑스 리그 앙이 그게 또 절반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즉,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도 리그 앙과 세리아와 분데스리가를 해외에서 많이 보지 않는다. 프리미어 리그나 뭐 라리가에 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중계권은 그래도 나름 공고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외 중계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역시 이제 국내 사례라도 국내에서도 비교를 해봤을 때 축구 팬들을 만나보면 프리미어리그 팬이 가장 많은 것을 저희도 볼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이 단연 압도적인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단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원래 프리미어리그가 원래 압도적인 1등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95년, 00년, 한 05년도까지만 해도 그때 뭐 세리에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죠. AC 밀란, 인터 밀란, 뭐 유벤투스, 라치오, 피오렌티나 이런 구단들이 정말 좋은 축구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시절에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보다 중계권의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역전하기 시작하더니 10년도부터 1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폭발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가 박지성 선수와 그리고 그 다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와도 겹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보다 인기가 많은 구단은 수치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거의 2배, 3배, 4배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이 중계권의 차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21, 22 시즌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받는 중계권은 결국 구단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이때 누가 강등권이었냐면요. 번리, 와포드, 노리치입니다. 지금도 아직 프리미어리그에 진입하지 못한 그런 구단들인데 18, 19, 21을 한 구단이 받은 중계권 배분 금액이 리그앙, 세리에아, 분데스리가에 있는 모든 구단이 받은 중계권 배분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것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얘네랑 조금 비빌 수 있는 구단이 라리가의 두 구단,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구단을 제외하고는 중계권 수익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단 리그에 참여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이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금액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분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프리미어 리그는 이 중계권에 대한 수익을 거의 90% 가까이 구단에게 배분을 합니다. 나머지 10%는 여러 가지 비용들로 제한 다음에 대부분의 금액을 분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3, 24 시즌에 1등부터 20위까지의 구단별로 중계권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배분받은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1등하고 꼴찌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3천억 정도 받았을 때 20위를 차지한 셰필드는 한 1,9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적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정하게 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구단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리그 전체의 인기, 리그의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중계권 수익을 구단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서 이 중계권 수익을 가만히 보시면은 한 1,800억, 뭐 3,000억이라고 하는 수준을 보시면은 이런 금액이랑 한번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강인의 연봉이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셰필드는 방송 중계권 수익으로만 이강인 선수와 같은 선수를 한 20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겁니다. 그만큼 이 중계권이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선수로 영입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리그 경쟁력이 높아져서 중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중계권 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K리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4년간 11.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이 금액은 국내 중계권에만 한정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4년간 11.5조 원입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장료 수익입니다. 입장료 수익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관객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늘릴 수는 없는 구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장에서 팬이 없는 축구장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어떤 소비자가 아니라 구단의 이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충성 고객 임의를 임지하면은 이 입장료 수익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입장권 수익이 많으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관중이 많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입장료 가격이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중 수부터 비교를 해보면 분데스리가가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은 압도적인 건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랑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보셨던 프리미어 리그의 압도적인 리그 경쟁력,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름 공고하게 리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에는 이 관중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관중이 23-24 시즌에 한 3만 9천 명, 거의 4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리에아, 라리가, 분데스리가 심지어 2부 리그도 2만 8천 명에 육박합니다. 이 수준은 리그양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좀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분데스리가의 관중 통계입니다. 일단 경기장이 커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대형 경기장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6만을 기준으로 봤는데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6만 이하, 4만 이하의 경기장입니다. 심지어 2만 이하의 경기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의 경기장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물론 이번에 새로 K리그의 어떤 적정한 관중 수에 맞게 지어진 예를 들면 대팍이라던가 이제 그런 적정한 규모의 경기장도 있는데 사실 비교하면은 경기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우리 K리그가 그렇게 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미만의 경기장도 있고 다양한 경기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중 점유율입니다. 거의 100% 육박하는 관중 점유율을 가진 구단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95% 이상입니다. 즉 경기장 규모도 적정한데 이 경기장이 항상 가득 찬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아까 그 수치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2만 명 미만이 되는 경기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2부에서 갓 올라온 팀들이 좀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 브렌트퍼트랑 루턴, 본머스 같은 팀들이 있고요. 번리나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제가 토트넘 경기 자주 봐서 원정 가면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경기장이 있지라고 프리미어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경기장 규모 자체에도 좀 편차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어떤 데는 100%가 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일부 가변자석까지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점유율이 거의 99%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것은 이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6만 2천 석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3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반면 리버풀, 뭐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심지어 첼시는 한 4만 명 수준이고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토트넘의 규모가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단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경기장 증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7만 4천 명의 수용을 하는 올드 트래포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기장을 이번에 증축하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버튼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장을 이번에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 구단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항상 포함이 되는 그런 플랜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리가입니다. 라리가는 좀 편차가 심하고요. 2만 이하가 되는 수준의 경기장 혹은 관중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단들이 상당수입니다. 한 5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연 1위고요. 이때 당시 바르셀로나가 경기장을 캄프누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경기장을 쓰면서 지금 5만 5천 명 다른 경기장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내려왔던 거고 아마 캄프누가 제일 경기 수용 인원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라리가의 규모를 보면은 소규모 리그들은 경기장 수의 규모도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여기 리그에서도 한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세리아도 한번 살펴보면 뭐 인터밀란이랑 AC 밀란은 같은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고요. 역시 보시면은 경기장에 들어오는 관중수 대비 들어오는 관중수가 좀 편차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기 있는 구단의 관중 점유율과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단의 관중 점유율이 좀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세리아부터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중 규모라면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일 텐데요. 시즌권 가격 역시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높습니다. 개별 하나하나의 티켓을 비교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시즌권 가격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시즌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시즌 24-25 시즌에 아스날의 가장 싼 시즌권이 172만 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한 10% 상승한 수치고요. 토트넘은 137만 원입니다. 이게 리그의 순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경기장은 아무래도 신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즌권의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아스널과 토트넘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좀 놀라운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인데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시즌권의 가격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68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의 시즌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리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개별 티켓으로 들어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도 유럽에 이제 직관을 가려고 경기 티켓 가격을 알아보면 뭐 적게는 10만 원부터 한 3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즌권 홀더들이 시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 가는 경우에 그 티켓을 리셀을 한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수령을 하면서 저희가 가게 되는 구조인데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이 시즌권이 또 아주 비싸 보이지는 않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프리미어 리그의 시즌 티켓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의 스탠딩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대 뒤쪽에 가장 열정적인 서포터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가격이 38만 원, 25만 원입니다. 이게 한 경기가 아니고요.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이 가격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런 가격 책정이 평균 관중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좀 오르기도 하고요. 좌석에 비해서 좀 편차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저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상당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는 얼마인지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즌권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의 가격이랑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K리그 티켓 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단의 매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좀 가격을 좀 올리는 정책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뒤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럽 축구의 이제 매출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탑 리그 탑 구단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랑은 좀 먼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대신 이 시장에 대한 규모,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기에는 좀 좋은 정보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리그, J리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영 상태나 매출 구조에 있어서는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J리그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뼈아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J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최근에 좀 J리그에 대해서 그 강의 자료 만들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J리그가 원래 93년도에는 10개의 구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단 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2023년에 드디어 60개의 클럽이 이제 이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총 3개의 리그가 있고요. 1부, 2부, 3부에 각 20개의 구단이 총 60개가 뛰게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이제 달성을 했고 이루었다라고 J리그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언제 컸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요.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J리그 전체 리그 구단의 매출 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는 1,517억 엔, 그러니까 뭐 한 1,00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면은 1.5조 정도 됩니다. J리그 60개 구단의 매출을 다 합치면 1.5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1.5조가 아까 어떤 수치였죠? 예, 레알 마드리드의 1년 매출과 J리그 60개 구단의 매출 합친 것이 같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23년도 기준이고요. 그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세계 리그와 우리 아시아 리그가 갖는 이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매출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스폰서 수입, 역시 광고 수익이 지금 규모로 보면 한 50% 차지하고 있고요. 입장료 수입이 좀 많습니다. 나름 J리그는 관중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요. 2,100억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기타인데요. 기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계권이 일부가 있고요. 뭐 연맹에서 배부하는 금액들, 이제 다양한 금액들이 좀 섞여 있어서 기타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큰 차이는 중계권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유럽 리그는 스폰서 수입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중계권 한 30% 차지했었는데, 이제 아시아 리그로 가면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 아시아 리그에 대한 중계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K리그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J리그의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 비해서 2023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입장료 수입도 점차 계속 상승을 했고, 이거는 이제 구단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도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 라인인데, J리그 배분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계권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7년을 기점으로 확 튄 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중계권 때문인데,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 현황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J리그 1과 2에 있는 리그 구단들의 매출을 1등부터 40등까지를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게 단위가 억 원입니다. 그래서 J리그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구단은 우라와 레즈고요. 22년 기준으로 7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600, 한 500, 한 400억대 규모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K리그가 이제 아침 나가면 자주 만나는 그런 구단들 이름인데요. 좀 익숙한 이름들인데, J리그 1 평균으로 보면은 한 440억, 2부 리그 평균으로 보면은 156억입니다. 제가 좀 놀란 부분은 2부 리그의 평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였고, 편차도 역시 심한 것들 볼 수 있고요. 제1, 제2에서 낮은 매출을 기록하는 구단은 한 6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등의 700억이랑 비교하면 거의 12배 차이가 나는 규모고요. 사실 이 매출의 규모도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매출에서 얼마나 선수단에게 쓰느냐일 텐데요. 선수단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리그는 손쉽게 데이터를 좀 구할 수 있었는데요. 빗셀 고베가 그때 당시에 1위였습니다.
선수단 인건비에 438억 원을 썼고요.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J리그 1 평균으로 한 220억 정도를 선수단 스쿼드 만드는 데 쓰고 있고요. 2부 리그는 한 6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J리그는 어느 정도 돈을 쓸지, 제2부 리그는 어느 정도 쓸지를 K리그, 우리가 속한 구단이랑 좀 비교하면서 수치를 비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느낀 점은 돈을 잘 번다고 순위가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니에스타 선수를 좀 비싸게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단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순위는 13위였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매출을 기록한 요코하마가 그때 당시 우승을 했고요. 세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구단은 가시와 레이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쓴다고 뭐 순위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강의가 아무래도 지도자분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도자분들의 어떤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도자라면 좋은 선수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고 원하는 포지션에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으실 텐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돈을 쓰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런 갭을 좀 메꿔야 되는 게 지도자의 숙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편차가 심하고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K리그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J리그 평균적으로 돈 전체 버는 거 대비 선수단에 쓰는 비용의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00억 원 벌면 그중에 선수단에는 한 50억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율은 구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좀 많이 쓰는 데는 70% 이상 쓰기도 하고요. 많이 없습니다. 50% 정도의 수준에서 대부분 쓰고 심지어 J2에는 한 20%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이 벌어야 선수단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J2는 한 40%, J1은 한 50%. 이 수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K리그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J리그의 스폰서인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즌이라는 기업입니다. 방송 중계권 파트너인데요. 방송 중계권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관중수부터 가볼게요. J리그의 관중수는 23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적으로요. J리그 1은 평균적으로 총 관중수가 581만 명이고 J2가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꽤 상당수가 옵니다. 319만 명이 총 누적이 들어섰고요. J3도 놀랍게도 114만 명의 관중이 들어서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평균 관중으로 보면요. J1이 18,000명, J2가 6,900명, J3가 3,000명입니다. K리그 평균 관중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K1이요. J리그 1은 18,000명으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수치는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좀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2만 명 관중수라고 한다면은 아까 유럽리그 수준으로 봤을 때도 꽤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J3도 평균적으로 3,000명이 온다라는 점은 좀 괄목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단별로 보면요. 제일 관중이 많이 들어오는 구단은 우라와 레즈고요. 평균적으로 36,00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FC 도쿄가 34,000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K리그는 FC 서울이 가장 평균 관중수가 높다고 하는데 한 2만 명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격차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저도 K리그 직관 자주 갑니다. 저번 주에 서울 대전전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때 비도 오고 좀 날씨도 추웠는데 한 2만 명 넘게 들어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K리그도 이제 직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이 관중 수에 대한 미래는 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저도 좀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리그의 경쟁력은 곧 방송 중계권의 수익과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J리그가 놀랍게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스포츠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저는 사실 처음 듣긴 했습니다만 다즌이라는 기업과
이 방송중계권 계약을 10년을 맺었고 그때 거의 2조 원 규모로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J리그를 누가 보지? 라는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OTT 서비스 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여기다가 돈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OTT 서비스, 저도 넷플릭스, 뭐 티빙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결국 이 고객들을 이 컨텐츠, 이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플랫폼을 열어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 컨텐츠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는 매주 하죠.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과 친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플랫폼에 있는 다른 컨텐츠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OTT 서비스 회사들이 가장 요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스포츠 컨텐츠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J리그에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의 규모를 이뤄냈다는 것은 상당히 큰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J리그 누가 보지? 라고 해서 방송 중계권이 팔리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홍콩, 중국, 모나코, 호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J리그가 얼마나 유명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국가의 중계권을 결과적으로는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J리그가 진짜 선진적으로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J리그의 그 수익원 중에 가장 큰 축인 방송 중계권 수익에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 K리그와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참고차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프로스포츠 하면은 저는 축구지만 야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야구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서 가져와 봤고요. 22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삼성 그때 라이온즈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켰고 700억 수준이고요. 키움이 한 370억, 평균적으로는 한 540억 정도의 매출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순위인데 역시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돈 잘 번다고 순위가 높지는 않구나라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입장, 광고, 중계권으로 나뉘는데 역시 프로야구도 중계권이 조금 약합니다. 중계권 수익이 왼쪽에 보시는 사업 수익 179억 원의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광고 수입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업 구단으로서 삼성이 주는 광고, 홍보 이것이 대부분의 매출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좀 근본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모기업에 의존하는 거, 뭐 시도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이 수익 구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역시 야구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매일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입장 수입이 좀 상당 부분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수단 운영비가 330억 원 정도이고요. 이 스포츠 시장에서 삼성이 돈을 좀 적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가 그 14년도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선수단 운영비가 398억 한 400억에 육박했었는데 그 뒤로 정규리그 1위 하면서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22년도에 한 330억 정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도 좀 점차 좀 긴축으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은 사실상 좀 숫자로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는 좀 키움이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370억 되는데 선수 활동비도 한 240억밖에 안 되는데 순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 2등을 했고요. 지금은 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단 운영비, 이 선수단 스쿼드의 비용이 이 성적에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바로 방송중계권입니다. KBO가 최근에 대박을 하나 냈는데 티빙이랑 중계권 계약을 한 것이었고요. 3년 계약을 했고 연평균 450억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 케이블 TV로만 시청을 할 수 있었는데 티빙이라고 하는 OTT 서비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전략적으로 좀 가다 보니까 좀 큰 돈을 프로야구에 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 990억 정도를 연평균 이 구단의 이 KBO의 리그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10개 구단이니까 구단에 배분을 한다면 한 100억씩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선수단 운영비가 한 330억, 27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방송중계권이 선수단을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 리그 경쟁력, 이 리그가 얼마나 재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지도자분들께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K리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K리그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셨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K리그의 매출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3년 기준이고요. K리그 1에 그때 당시에 있던 구단들을 상대로 한번 매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구단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1위부터 12위까지의 매출 순위를 쭉 나름에 세운 겁니다. 1등이 5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위는 15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편차가 좀 크죠. 기업구단과 시도민구단의 편차가 좀 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J1 기억하십니까? J리그 1이 한 400억 정도의 평균 매출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한 75% 정도 되는 수준으로 우리 일부 리그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수단에 쓴 돈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수 비용 비중이 공교롭게도 J리그의 비중하고 똑같습니다. 평균 비중이요. 그래서 매출 대비 평균적으로 한 50%를 선수단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도자 분들이시니까요. 내가 이 구단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선수단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그 구단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지를 보면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단이 많이 버는 만큼 내 그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도 늘어난다는 점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50%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건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정 건전한 제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모기업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75% 되고요. 입장권이 8%고요. 이 기타는 뭐 스포츠 토토, 뭐 굿즈, 유니폼 판매 같은 건데요. 여기 안타깝게도 중계권 수익이 제로입니다. K리그는 중계권 수익을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했던 그 세 개의 축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 광고, 그리고 그 중계권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축이서 한 축이 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광고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뭐 입장권 수익은 뭐 제가 기록은 옆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구단의 어떤 매출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아직 그 효과가 좀 미미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K리그 중계권 가격이 얼마일지 궁금하실 텐데 쿠팡 플레이랑 계약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그 계약 금액은 144억 원입니다. 그래도 나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 50억이었던 그 수준이 그래도 지금 3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 중계권은 프로축구 연맹에 좀 귀속이 되면서 프로축구 연맹이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 마케팅, 그리고 뭐 리그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J리그가 연간 2천억이었던 거를 생각하면은 그 편차가 좀 심하다,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J리그의 경기보다 우리 경기가 재미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K리그가 훨씬 더 재밌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걸로 치면은 저희 규모도 프로야구만큼 한 500억 되는 규모로 혹은 그 이상으로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K리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단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유럽 리그랑 비교했을 때 혹은 J리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실무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화 제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Financial Fair Play 제도 기억나십니까? UEFA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구단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끔 규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짓고 그 구단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구단들 역시 지도자분들이니까 아마 심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바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이 승을 만들어내야 되고 강등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 성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선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보다 더 많이 이 선수단에 대한 비용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즌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 다다음 시즌을 생각하면은 그게 영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형 클럽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재정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유에파가 나서서 이 재정 건전한 룰을 한번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기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맨시티가 뭐 강등이 되네, 뭐 징계를 받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벌금만 받고 그것도 1,000만 유로라고 하는 매출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의 벌금만 받고 그 징계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룰에 대한 유효성, 이게 과연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에파에서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운 룰을 만들었고요. 그 룰은 Financial Sustainability Regulation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구단의 어떤 재정 상황을 이끌어내는 규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 건전화 제도에 대해서는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지급 없어야 됩니다. 우리 연봉 체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흑자 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오케이라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적자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도자분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선수단 비용을 매출 대비 70%까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아까 K리그가 몇 프로였죠? 평균이 50%였죠. 그리고 아까 파리 생제르맹 기억나십니까? 거의 한 80% 육박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맨체스터 시티도 저 기준을 적용해 보면 50%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잘 벌면 오케이라는 얘기고요. 그 잘 버는 만큼 쓰되 70%까지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경쟁 체계에서 선수단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K리그도 그렇고 다른 리그들도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지금 규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3, 24 때는 90%, 그 다음 시즌은 80,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즌 25, 26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전체 우리가 버는 돈에서 선수단 비용을 계산했을 때 7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는요 벌금이고요. 그리고 유에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챔피언스 리그, 이 유로파 리그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는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챔스 나가려고 엄청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가를 못하게 된다면은 이 구단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효성 있게 이제는 잘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갓 제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도자분들께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단들이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과연 참가 못하는 구단, 제재받을 구단이 있을까 했을 때 보시면은 토트넘 42%, AC 밀란 100% 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 85%. 그래서 빨간색 구단은 제재를 받는 구단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구단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아마 이 기준이 나오면은 점차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경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제일 재정적으로 건전한 리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50+1 오너십 룰이라는 건데요. 이 구단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다른 민간 기업이 갖지 못하게 하는 룰입니다. 기업들이 가지다 보면 이제 뭐 미국 자본, 중동, 오일머니
뭐 예를 들면 태국 왕자의 자본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적에 대한 욕심을 제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까 독일 구단들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미리미리 좀 제약을 두면서 이 50+1 오너십 룰을 만들어서 아주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분데스리가의 티켓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된 이유가 바로 이런 팬 친화적인 문화, 재정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괜찮습니다. 물론 오늘 좀 민행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그 중소형 구단들이 계속 이 유럽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 같은 데서 활약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리그의 수준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리그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임금을 비교하면은 그 분데스리가가 현저히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MLS도 이번에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그 메이저리그 사커도 상당히 지금 흥하고 있습니다. 메시를 필두로 해서 흥하고 있고 여기는 셀러리 캡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일정 수준의 금액 이상을 선수단에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다만 한 명에서 한 세 명까지는 좀 초과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메시 같은 선수한테 연봉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선수들이 영입된 사례들을 보실 수 있고요. J리그는 정말 제가 선진화되었다고 느낀 게 98년도부터 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K리그랑 비교하면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즉 통장에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적자를 내도 3년 연속 내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좀 높은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이제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면 3년 동안 손실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모를 넘어서면 승점, 감점 등의 엄청난 페널티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에버튼과 노팅엄이죠. 물론 이 승점, 감점 때문에 강등이 되는 것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자그마치 8점, 4점을 각각 감점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선수단에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승점이 감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도자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버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 노팅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결국은 욕심을 내서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수단에 투자하면서 비용을 좀 무리하게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좀 작동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지연이 되긴 했지만 매출의 85% 정도로 좀 여기는 그래도 완화가 좀 되었죠. 그 선수단의 비용을 한정하는 걸로 아마 내후년 시즌 정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야구는 셀러리 캡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농구 역시 셀러리 캡이 있고 프로배구도 그 연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 제한을 넘어섰을 때는 지명권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벌금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고 실제로 작동을 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리그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이 재무 건전성 확보 필요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공감을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K리그도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적자 내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선수 비용 상한선, 매출 대비 70%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K리그가 지금 50%지 않습니까? 평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70%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부로 써서 통장 잔고를 비우지 말아라. 이라는 뜻으로 자본 잠식하지 말라는 뜻의 규정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지금 K리그 구단에는 뭐 일부 자본 잠식 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심사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70% 넘어서는 구단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가 난 구단은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 선수 등록 못하는 구단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도자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선수단에 대한 비용이 결국에는 승점, 감점, 추가 선수 등록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K리그도 아까 그래서 살펴본 그런 평균 규모들을 보면은 지도자분들께서 가용할 수 있는 규모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 구단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더 많은 좋은 선수들을 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없겠지만 이게 대세입니다. 유럽 구단들도 그렇고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을 이제는 정해놓고 이거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뭘로 보여줘야 될까요? 좋은 선수보다는 유망주,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가거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과거의 방식과는 좀 달리 가야 된다.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전술로 승부해야 된다. 뭐 아마 이런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대세가 이렇다. 이런 제도가 이제 확실하게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단에서 선수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구단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도자분들은 사실은 돈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구단주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구단주는 경기에 관여를 오히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단주는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서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캐파를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분들께서는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어 주시고 팬들이 많이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역할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팬으로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봉 공개도 이제 K리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지금 뭐 숫자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공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구단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앞으로도 이 숫자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구단의 성적, 지속 가능한 경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숙제일 텐데요. 이제는 이 두 개가 절대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계속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숫자나 어떤 개념들이 서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